안녕하세요. 붓게임마인드입니다. 오늘은 6월 독서 모임 후기를 남겨보려 합니다. 이번 달의 독서 모임에서 제가 읽은 책은 스노우폭스 김승호 회장님의 사장학 개론입니다. 개인을 넘어 기업가로 가는 길, 책 표지 앞에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평범한 회사원인 저는 그 길이 궁금하지 않았어요. 아마 서점에서 이 책을 봤다면 그냥 지나쳤을 수도 있는데 독서 모임에서 이번 달 책으로 선정되어 읽게 되었습니다. 근데 프롤로그 바로 뒤에 삽입된 이 책을 읽기 전에라는 페이지를 읽자마자 가슴이 두근두근 합니다. 그곳에는 3가지의 주의사항이 적혀 있는데 그중 이 내용의 전부가 사장 입장에서 쓴 글입니다. 직원들이 이 책을 보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이 책을 직원에게 주면 퇴사 후 창업할 확률이 높습니다. 라는 구절이 갑자기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 책만 읽고 나면 바로 나도 사업해야지 하는 생각이 들 것이라 기대했나 봅니다. 그래서 단숨에 본문을 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책은 사업을 모르는 사람도 어려움 없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쓰여져 있습니다. 책의 내용은 크게 4분야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사장 마인드, 가족, 친구 관계, 재무, 인사입니다. 이 중 인사에 대한 내용이 약 30% 정도를 차지했는데 그래서인지 책 읽는 동안 인사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제가 공감하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10년 넘게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 보니 아무래도 회사원과 인사 담당자의 관점에서 책을 읽게 되더라고요. 책은 총 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직장인인 제가 느낀 각 챕터의 특징을 간략히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입니다. 가장 현실적이며 시급하게 묻다.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과연 사장이 무엇인지 스스로 정의를 해보라는 인트로와 같았습니다. 여러분은 장사와 사업의 차이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김승호 회장님은 그것을 분류할 수 있는 주요한 특징으로 3가지를 설명하셨습니다. 첫째, 일에 대한 능력입니다. 사장의 업무 능력이 직원들보다 뛰어나면 장사고 직원들이 사장보다 뛰어나면 사업이라고 정의하셨습니다. 이 문장을 읽고 나니 동네 가게와 회사를 비교해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동네에 있는 식당이나 가게들은 주인이 비법을 갖고 있고 판매하는 음식, 물건, 서비스 등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잖아요. 모든 것을 통솔하되 단지 부족한 일손을 메꾸기 위해 직원을 더 고용하거나 아르바이트생을 구하고요. 하지만 회사는 각 분야에 뛰어난 사람들이 모여 있고 사장은 큰 그림을 그리거나 의사결정을 하는 역할을 하죠. 곧 사업가라면 직원들 각자 고유의 영역에서 전문적 능력을 더 잘 발휘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키워내는 자질을 갖춰야 한다는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둘째, 시장 규모입니다. 사업의 확장성은 업종이 아닌 사장의 욕망 크기에 달린 것이며 그렇기에 사장은 경쟁자를 나의 동네 또는 도시가 아닌 전국 혹은 전 세계에 존재하도록 최종 목표를 둬야 한다고 합니다. 셋째는 수입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몸으로 버는 돈은 한계가 있지만 생각으로 버는 돈은 무한하다는 문장에 노동으로 돈을 벌고 있는 월급쟁이의 한계가 명확하게 느껴졌습니다. 셰프는 외식 기업가가, 의사는 의사 면허를 가진 의료 기업가가, 학원 선생님은 교육 기업가가 될 수 있다고 예를 들어 주셨는데요.
여러분은 현재 하고 있는 일을 통해 어떤 기업가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예비 창업가라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 같은 일반 직장인분들도 나의 직업을 어떻게 개인 브랜드로 연결시킬 수 있을지 한 번쯤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와 업무에 만족하고 있어서 정년까지 다닐 거라고 말하는데요. 3년 전쯤부터 퍼스널 브랜드에 대한 고민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회사에서 즐겁게 일하고 있지만 나중에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닥쳤을 때 대안이 없어서 억지로 회사를 다니며 참고 버텨야 하는 것은 싫더라고요. 회사에서 나의 쓸모가 없어지거나 일에 대한 저의 열정이 식는다면 언제든 또 다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지요. 아직 명확한 것은 없지만 지금 그 과정을 즐기고 있습니다. 1장에는 아내의 절대적 지지를 얻는 방법도 나와요. 저는 이 부분을 신박하다 정도로 생각하고 넘겼는데 독서 모임에 참여하신 남성분들은 모두 이 부분에 형광펜을 칠하고 별표를 치셨더라고요. 책에는 아내, 특히 집에서 가정을 돌보는 아내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아내에게 반드시 이 세 가지를 실천해야 한다고 쓰여 있었는데요. 바로 생활비를 정기적으로 일정한 날에 주기, 배당 주기, 휴가 주기입니다. 이 세 가지에 다들 매우 공감이 되셨나 봅니다. 저도 아내 입장에서 상상하니 행복하긴 해서 이 부분 짧게 공유 드렸습니다. 다음은 2장입니다. 더 단단한 사장이 되는데 필요한 생각에 대한 생각. 오래, 멀리, 지속해 갈 수 있는 내면의 힘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 리더십 책을 읽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읽는 동안 회사의 여러 선배들을 떠올렸고 후배들에게 나는 어떤 선배인지, 나는 앞으로 어떤 리더십을 갖고 싶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주제 43, 훌륭한 선생의 2가지 조건입니다. 사장들이 선생을 찾을 때 숙고해야 하는 부분이라 쓰여졌지만 직장인이라면 나를 둘러싼 선후배들을 생각하며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련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는 배운 후에 실행하지만 사회는 실행 후에 배운다. 그래서 사회에서는 배움을 얻는데 혹독한 가치를 지불하게 된다. 그래서 사장들은 선생을 찾을 때 반드시 2가지를 살펴본 후에 결정해야 한다. 첫째, 그 선생이란 사람이 상대를 자신의 안에 가두려는 사람인가를 살펴야 한다. 가둔다는 의미는 이 사람이 평소에 내가 누구를 성공시켰다라고 자랑하는 말을 한다면 가두는 선생이다. 회사의 성장에 그의 가르침이 큰 힘이 될 수 있었을지는 몰라도 회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결정이 내려져 만들어진 산물이다. 그 하나의 가르침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가 그 공을 매번 취하려 한다면 실제로는 작은 사람이다. 또는 그가 만약 내가 다른 선생을 찾아가거나 소개해준 분과 따로 연락하는 것을 서운해하면 가두는 사람이다. 가두는 선생의 특징은 제자들이 자기 없이 성장하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 둘째,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는지 살펴야 한다. 선생이 가장 부끄러울 때는 제자들이 묻는 것에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부끄러운 짓은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제자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다. 길을 모른다고 하면 다른 사람에게 물어볼 기회가 있었을 것이다. 단지 대답을 못하는 것이 부끄러워 엉뚱한 방향을 가르쳐 준다면 다시 돌아와야 하는 수고가 생긴다. 전문 용어, 법칙, 그래프, 도표가 많고 복잡한 수식이 많은 PPT를 띄우는 강의라면 일단 경계해야 한다. 보편적 지식은 원래 말이 어렵지도 복잡하지도 않다.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진 PPT 파일들은 그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멋진 PPT 강의를 위해 역으로 이론이 만들어진 경우가 흔하다. 제자들을 위해 가르치고 싶은 것을 설명하려고 만드는 PPT가 아니라 자신이 훌륭한 선생이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만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무 달콤하고 현란한 강의들은 솜사탕 같다. 강의 때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밌게 들었지만 지나고 나면 배가 허전하다. 따라서 훌륭한 선생은 자신의 전문성과 실제 경험 안에 있는 것들만 가르쳐야 한다. 선생이라는 이유로 모든 것에 대한 답이 있을 수는 없다. 전문 영역과 경험 외에는 의견일 뿐이다. 또한 훌륭한 선생은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더불어 열린 마음과 보편적 도덕성을 동시에 가진 사람이면 좋다. 편견 없이 가르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자가 직면한 어려움과 도전을 이해하고 인내심을 갖고 제자가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경청하고 도울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무엇보다 도전과 영감을 주는 능력이 필요하다. 선생에게 다가가면 희망과 용기가 생겨야 한다. 걱정과 불안을 만드는 선생은 피해야 한다. 제자가 성장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전하는 동시에 영감을 주고 동기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은 절대로 한 명의 선생만 두는 실수를 하지 마라. 한 명의 선생을 너무 존경해서 그 선생님 같은 인생을 살고 싶어서 그를 추종하는 일을 절대로 하지 마라.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의 모든 것이 장점일 수 없고 옳을 수 없다. 자신의 관심사에 여러 명의 멘토를 두고 교차하며 공부해야 한다. 한 사람만을 따르면 절대로 그 사람을 넘어설 수 없다. 그가 진정한 선생이라면 제자가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을 걱정하고 스스로 멀리할 것이다. 논어에도 나오지요. 知之谓知之，不知谓不知，是知也. 아는 것을 안다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바로 아는 것이다. 라는 공자님의 말씀인데요. 예나 지금이나 잘 모르면서 잘 아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을 경계하라는 조언입니다. 모르는 것을 안다고 말하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첫째는 자신이 모르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입니다. 자신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잘 모르면서 안다고 답하는 사람들을 보기도 합니다. 차라리 모른다고 하면 설명해 줄 수 있는데 안다고 넘겨놓고 그렇지 못한 결과물을 가져올 때입니다. 모르는 것을 안다고 말하는 경우의 두 번째는 자존심 때문입니다. 모른다고 하면 자신이 무능해 보이거나 상대가 자신을 신뢰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이지요. 그런데 모른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그 때를 놓친다면 상황은 더 꼬이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매사 척척 대답했던 것이 나중에 알고 보니 잘못된 답이었다면
신뢰가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이런 경우가 있죠. 임원이 아래 부서장에게 물었는데 잘못된 답을 듣습니다. 부서장이 모른다는 것을 바로 시인하지 않고 엉뚱한 대답을 한 것이지요. 임원은 그 부서장의 답을 근거로 사장에게 보고합니다. 사장은 잘못된 보고를 받은 것이지요. 하지만 사실은 곧 드러납니다. 사장은 이후에 그 임원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 임원은 아래 부서장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3장. 직원, 그들은 누구인가? 사업하면서 가장 힘들고 지속되는 어려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승진, 채용, 평가, 보고 방식, 직원을 대하는 방법 등 여러 팁이 나와 있어서 이 챕터만큼은 직장인이라면 모두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공식 보직장이나 하급 직원과 함께 일하는 직장인은 상사로서 주의해야 할 점을 알 수 있고, 신입사원이라면 상사의 관점을 배울 수 있습니다. 특히 주제 50일, 직원의 보고를 받는 3대 규칙이 나오는데요. 읽자마자 너무 공감이 되어 바로 사진도 찍어놨어요. 제가 후배들이 보고할 때나 보고서를 작성할 때 알려주는 내용과 일치합니다. 책에 쓰여진 3대 규칙입니다. 1. 결론부터 말하고 의견은 그 다음에 말하라. 사장님,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직원은 거래처에서 15% 물량에 대해 반품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라고 말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2갈씩 보고다. 결론부터 말하고 자신의 의견을 말하도록 해야 한다. 2. 형용사가 아니라 숫자로 말하게 하라. 이번 프로젝트는 상당한 성과가 있어 보입니다. 크게 잘못된 보고다. 그게 어느 정도 상당한 성과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옳은 보고는 이번 프로젝트 이후 70% 이상의 고객이 재사용 의사가 있다고 조사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보고다. 이렇게 보고받으면 그 상당한 성과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명확히 알 수 있다. 회사는 언제나 숫자로 알 수 있게 움직여야 한다. 이렇게 해야 상대적 비교 가치가 나타난다. 3. 모호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말하게 하라. 이번 기획 안에 저희 부서 의견도 고려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팀장은 자리를 옮겨야 한다. 이렇게 시작하는 보고는 회사의 피로감을 가중시킨다. 보고를 받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도대체 뭘 하고 싶다는 거지? 라며 되물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팀장이라면 이번 행사장 디자인은 저희 팀에서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해야 한다. 직원들은 구체적으로 직설적인 요구와 보고가 습관화되어야 한다. 불편한 상황을 무마시키고 자신들의 요구를 합리화하기 위해 이리저리 분위기를 조성하는 언어 형태는 오히려 오해와 오차를 만들어낸다. 회사 언어는 감정을 갖지 않아도 된다. 여기까지가 책에 나온 내용인데요. 제 블로그에도 썼지만 제가 여기에 2가지 규칙을 더해봤습니다. 4. 보고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내용을 준비하라. 간혹 보고서에 전문 용어나 줄임말을 마구 써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좋은 보고가 아닙니다. 그저 본인의 지식을 자랑하거나 보고서를 읽는 내내 궁금증만 더 만드는 작용을 할 뿐이지요. 이러면 보고받는 사람은 보고서를 읽고
그 뜻을 되물어야 합니다. 특히 신입사원의 경우 아직 회사 용어를 파악하지 못했거나 학교 다닐 때 전공책에서 봤던 용어들이 익숙하다 보니 이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보편적으로 회사 내에서 쓰고 있는 용어가 아니라면 주석을 달거나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5. 문제가 발생했다면 대안을 두세 개 함께 보고하라. 이건 사안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인명피해 등과 같이 총각을 다투는 사안이 아니라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담당자의 대안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라고만 보고한다면 보고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대안을 생각하다 보면 담당자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찾기도 합니다. 혼자 판단을 하기 어려운 경우도 상사에게 해결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고 나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 방안에 대한 선택권을 줌으로써 빠르게 의사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사라면 주제 55, 56을 읽어보세요. 하급 직원들이 주체적이지 않다고, 스스로 하지 않고 시키는 일만 한다고, 때로는 시키는 것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불평하신 적 없으신가요? 주제 55. 직원들이 스스로 일하기를 원한다면에서는 나의 행동이 그런 결과를 야기했다고 합니다. 다음 중 내가 해당되는 내용은 없는지 체크해 보세요. 질문에 예라고 답하셨다면 이어서 설명드리는 솔루션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1. 나는 후배들에게 지나치게 세세한 부분까지 지시한다. 이것이 반복된다면 하급 직원들은 점점 지시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된다고 합니다. 때문에 알아서 일을 한 부분들이 크게 문제 없거나 나와 다른 견해 차이 정도라면 그냥 지켜봐줘야 창의력과 주체성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2. 왜 이 일을 하는지 설명해주지 않는다. 일의 가치와 목적을 알려주지 않으면 당연히 일에 대한 애정도 사라지고 상사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시키지 않은 것은 절대 건들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3. 업무상 배우려 하지 않고 항상 가르치기만 한다. 하급 직원에게도 배울 점이 있습니다. 실무자일수록 물리적 시스템이나 세세한 최신 프로세스를 더 잘 이해하고 있기도 합니다. 상사라는 이유로 가르치기만 한다면 후배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노하우를 공개하지도 않고 나중에는 더 이상 배우려 하지도 않게 됩니다. 4. 직원들을 회사 장단기 목표 설정에서 배제한다. 회사라면 연초에 업무 목표를 수립하죠. 이때 회사의 장단기 목표를 하급 직원들에게 공유하고 하급 직원들 개개인의 업무 목표에 대해 이야기도 들어야 합니다. 내가 목표를 설정하고 지시하기만 한다면 직원들에게 목표란 나의 것이 아니라 상사의 것이 되기에 목표의식이나 협동이 사라지게 됩니다. 주제 56. 좋은 직원을 내보내는 두 가지 경우에는 지시 방법이나 칭찬의 기술이 나와 있습니다. 칭찬은 정교해야 한다고 합니다. 고맙다가 아니라 잘했다라고 말해야 하며 수고했어, 고생 많았어요가 아니라 일 처리가 마음에 들었어, 계속 그렇게 해줘 라고 말해야 합니다. 즉, 감사보다는 인정해야 하며 급여 또는 직책으로 보상이 돌아갈 때까지 칭찬이 아닌 인정을 해주며 직원의 그릇을 키워내야 한다는 것인데
어렵긴 하지만 당장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사정학개론 책의 절반, 1장부터 3장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원래 제가 매월 참여하고 있는 독서 모임 후기는 스페셜 챕터처럼 간략하게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내용을 정리할수록 이건 꼭 말씀드려야지 하다 보니 길어졌네요. 그래서 처음으로 1부와 2부를 나눠서 영상을 올립니다. 두 번째 영상이 기다려지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응원 댓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하루 되세요.